가장 뜨거운 이슈 하면 사실 뭐 부동산인 것 같아요. 상지대학교 김주영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좀 편안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관련 정책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좀 토지 공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권을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이 약간 비슷한 건가요? 예,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되는데요. 차이점이 뭐냐면 역대 정부의 좀 정책을 분석하신 자료가 좀 있다고 하셔서 26개인가 정책 중에서요. 시장에 효과가 있었던 건 7개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얘기하죠. 이 끝에서 이 끝까지. 2층을 다 주세요. 이렇게. 부모의 자가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제 부모가 자가에 살면 자녀도 자가에 살 확률이 높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정책마저 실효과는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은 되게 잘하는데 네. 본인들이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정책은 대안을 얘기 못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부동산 날개 달다. 미분양이 줄고 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3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요새 진짜 뭐 가장 뜨거운 이슈 하면 사실 뭐 부동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강원 기자회견은 부동산 특집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별 게스트로 상지대학교 김주영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좀 예. 어떠세요? 이렇게 춘천까지 와주시고.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잘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워낙 부동산이 이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저도 전공자니까 좀 편안하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좀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뭐 6.17 대책부터 뭐 사실 매달 대책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8월 4일에도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예.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 교수님이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최근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23번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법들도 이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논쟁이 됐었는데 예. 지금은 아시겠지만 그냥 국회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통과를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규제 중심의 그런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면 정책들이 지금 잠시만요. 예. 지금 23번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런 부동산 관련된 법률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문재인 정부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책의 핵심적인 어떤 주제 아니면 뭐 철학 뭐 이건 뭘까요? 결국은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좀 토지 공개념인 것 같습니다. 토지 공개념. 예를 들어서 토지는 한정돼 있고 또 예. 우리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토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 김영삼 정부 때 예. 토지 공개념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게 이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 초과 이득세라든가 예. 택지 소유 상한제 같은 것들이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좀 폐기된 정책인데 예. 지금 정부의 어떤 근본적인 그 철학을 보게 되면 토지 공개념에 좀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가. 혹시 중국 가보면 예. 중국이 땅은 국가 땅이고 국가 소유죠. 그리고 건물 임대만 해주죠. 임대하는 사용권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도 이 약간 비슷한 건가요? 예, 좀 비슷한 개념을 생각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토지공사에 있을 때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일 그때 많이 벤치마킹 하러 갔던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아. 싱가포르 주택청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택청을 만들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싱가포르가 국공유지가 60%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네.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보시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갖고 있는 걸 내놔라 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시장 자체는 역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균형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시장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사실 이제 뭐 정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이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관련해서 교수님이 또 역대 정부의 좀 정책을 분석하신 자료가 좀 있다고 하셔서 그 역대 4개 정부의 노태우 정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예. 그 4개 정부의 정책에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제가 이제 그때 분석을 했는데요. 예. 26개인가 정책 중에서요. 시장에 효과가 있었던 건 7개밖에 없었습니다. 분양가 자율화라든가 그 LTV DTI 규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돈줄을 바로 재는 정책은 효과가 있는데요. 거래를 규제하거나 우리가 뭐 조정 지역을 하거나 투기 과열 지구를 하거나 이런 정책들은 거의 영향을 못 줬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거래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네 돈 버는 것도 좀 힘들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규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서울의 한 뭐 강남 한 구역 했는데 그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지역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주변에는 다 올려놓고 또 규제하고 올려놓고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형상이 보여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본격적으로 좀 강원도 이야기 나눠보자면은 저희가 사실 뭐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아파트 실거래가는 좀 높은 상황이죠? 네,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춘천에 있습니다. 네. 이게 7억이 넘었어요. 7억 1,500만 원. 이 아파트가 좀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게 춘천에서 처음으로 3억이 넘은 분양가가 네, 3억 원이 넘은 아파트로 그래서 지금 들어갈 때 아마 한 3억에서 한 그 정도 들어갔던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지금 한 4억 정도가 오른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예. 4억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네. 이게 지금 춘천 집값이 막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케이스죠. 예, 여기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강원도에 처음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온 건데 그러면서 또 그 당시에 제가 뭐 취재할 때 보면 서울에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와서 아파트 춘천에 많이 질 때 이렇게 부동산한테 얘기한대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2층을 다 주세요. 이렇게 계약을 하고 간대요. 그러면서 현금을 차 트렁크에 갖고 와서 집도 안 보고 그 현금으로 한다고? 그 현금을 딱 트렁크에서 현금 딱 꺼내서 그리고 쭉 사고 가신대요. 중국이 그때 한참 너무 과장하신 너무 과장한 거 아니십니까? 그때 진짜 한참 그랬어요. 그래서 집값이 그때 춘천 집값이 되게 쌌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반적인 주택 가격의 변동 수치를 좀 보면 지금 지난달에 강원 지역 주택 종합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0.38%였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도 좀 상승폭이 큰 거고 특히 강원도 내의 주택가격 변동률도 2011년 7월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네. 이게 이제 6월 달에도 0.15%가 올랐는데 7월 달에 또 0.38%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춘천하고 천안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그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근데 이제 제가 그 가설을 세운 것도 그런 거였는데 이 전철이 개통되면 개통되기 좀 직전에 인구라든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경향이 기대 심리? 예, 실제로 전철 개통됐을 때보다도요, 그 되기 직전에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접근성. 예, 그러니까 이제 속초라든가 원주라든가 춘천이 왜 외지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가격이 오르는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대 심리인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교통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철도가 뚫리거나 이런 지역을 잘 봐야 되겠네요. 또 투기하시겠죠? 그래서 거의 통계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교통하고 너무 이제 상관성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세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새 별거 다 있어요. 숲세권도 있고 학세권도 있고. 그 2011년 아까 말씀하신 그때가 아마 ITX 청춘이 개통을 할 당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1.34%나 올랐어요. 그때 춘천이 엄청 오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바로 전이 그때 와서 쫙 사갖고 그러고서 쫙 오른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정보를 빨리 아는지 서울 분들은 이거 오르기 전에 와서 쫙 사고 가셔서 쫙 올랐죠. 교수님이 보니까 뭐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으셨는데 논문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모의 자가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주로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가에 살면 자녀도 자가에 살 확률이 높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주제를 제가 다른 교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해외에서는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상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 연구가 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성과가 자녀의 소득이라든가 또 뭐 자녀의 학력이라든가 자가 여부 이걸 보면은 거의 부모가 잘 살면은 자녀한테 그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이제 좀 검증이 돼가지고요. 그 노동 패널을 보시게 되면 그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분가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구와 분가한 자녀를 이렇게 붙여서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와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거기서 확인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뭐 서울 강남 대치동의 뭐 땡땡 아파트. 뭐 결국은 거기에 자가주택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고 어떤 그 상황에서 그 자녀들이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대 심리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 이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거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그걸 보면서 양극화라든가 그걸 결과적으로 조금 암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소득이 높으면 자녀가 소득이 높다 이런 거는 경제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했는데 부동산하고 분석한 거는 좀 없었는데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마저 이렇구나. 그러면 점점 더 이제 격차가 미래에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런 어두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저희 이런 부동산 정책이 강원도 아파트 시장에는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강원도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규제가 처음 시작될 때가 아마 6월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나온 기사들의 헤드라인을 보면 강원도 부동산 날개 달다 이렇게 나옵니다.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미분양이 줄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8월 6일 기사 8월 달 딱 넘어오면 아마 그때 이제 정부의 다 이제 규제 정책 정책이 팍 나왔을 때인데 주택 시장 먹구름, 뭐 거래 절벽, 뭐 이중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아는 부동산 쪽에만 알아봤더니 이 지금 춘천에 있는 이 1단지 정말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그때 6월 달만 해도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게 한 1억까지 붙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3천만 원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 이제는. 그만큼 규제를 강화하면서 수도권 사람들이 추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수도권만 규제해서 비규제 지역인 강원도로 넘어왔는데 이런 분들이 또 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집을 안 산다. 근데 지금 이런 이제 우리 장 기자가 그 기사들을 이제 분석을 하면 지금 전국에 있는 언론에서 기사 쏟아지는 건 대부분의 그 어떤 보도 방향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저도 아쉬운 게 또 이제 부동산 전공을 하면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정책을 굉장히 전문가들이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어떤 임대주택 정책은 좀 잘 잡힐 것 같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판은 되게 잘하는데 본인들이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정책은 대안을 얘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비판보다는 본인들이 좀 고민을 해서 현실적으로 좀 작동할 수 있는 좀 대안들을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기사들을 쓰는 걸 노력해야지 자꾸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게 되면 제가 느낄 때는 자꾸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는 듯한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잘못됐구나. 그렇죠. 이게 정부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또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에서 교수님을 연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강원도민 입장으로서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 이 질문이 좀 네, 누구 입장이야? 제가 사실은 학교에서도 저 부동산 정책론하고 시장론을 강의를 하거든요.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하고 거래량하고의 관계를 6단계로 보는데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요. 예. 강원도는 모르겠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 지금 벌집 순환 모형에 의하면 그 회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네. 그 뭐랄까 거래량이 좀 늘어난 단계거든요. 그렇죠. 미분양이 줄었으니까. 예. 네. 그러면 그 단계는 뭐냐면 화랑기입니다. 아, 가격이 올라가는. 예. 그러니까 벌집 순환 모형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인다면은 지금 투자하면 되는 시기거든요. 무조건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원주는. 예. 그러면 올라갔다가 또 정체를 했다가 예. 떨어지고 예. 거래량 줄고 뭐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사이클이 돈다는 예, 거죠. 6단계를 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환자가 회복을 해서 이제 활성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는 본다면은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이다 이런 지금 간 거네요. 이론상 네, 이론적으로 미팅에는 이론상이기 때문에 제 실무는 아닌데. 이론이 어떻게 교수님 항의가 또 트럼프 오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위험한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건 이론상. 아, 맞습니다. 네, 이론상이고 지금 이론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원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프리미엄이 엄청 붙고 막 서로 분양을 받으려고 막 강원도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거래가 줄기 시작하더니 미분양이 늘어나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이게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예. 미분양이 진짜 크게 줄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겠지만 원주에 그 16년도부터 한 3년 동안에 네. 그 아파트 공급이 한 5천 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의 과거 자료를 보니까 평균 한 500호가 공급됐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공급했나? 그래서 이제 원주 시에 가서도 그 시에 계신 분들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시에서 좀 주택 공급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 주택 정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는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다. 인허가가 들어오면 다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조절할 수 없는데 좀 아쉬운 게 5천호가 공급됐으니까 작년에 3,800호가 미분양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널뛰기를 많이 하면 이게 좋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강원도가 됐건 시가 됐건 좀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마지막 코너로 베스트 헤드라인을 이제 기자들이 꼽으면은 교수님이 이제 선정해 주시는 코너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네. 오늘 주제가 정부 부동산 대책에 좌지우지되는 도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헤드라인을 하나씩 꼽을 건데 교수님 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 주실 건가요? 그분들이 봤을 때 가장 어떤 우리가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가장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수요자 중심. 수요자 중심. 수요자. 강원도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지역 소멸 지수 되게 높은 곳인데 이거랑 좀 엮어봤습니다. 그 인구 절벽 지역 소멸 시대 수도권 규제만이 답인가? 교수님, 교수님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저는 늘 포기하고 있으니까 늘 포기하고 막 던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보려면 불안감 해소가 먼저다. 이거 어떨까요? 다 나가리겠는데. 아이씨 두려운데요. 저는 정책이 떨지 말고. 선배님 저도 무서워요. 정책이 어쨌든 저는 지방에 맞는 정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책마저 수도권 중심, 실효과는 멀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정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법제가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돼 있어서 네. 지방에서는 잘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주택 정책에 이제 분권화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돼가지고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가지고 지금 홍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느낌이 약간 좀 그런 말씀 같은데요. 강원도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그런 말씀, 지역을 무시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치리홍. 교수님 저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교수님 그런 거 함께 있습니까? 외쳐주셔야 네, 되는데 예. 저희가 먼저 제 거 뭐였죠? 뭐였죠? 눈치 보지 말고는 제게 아닌데. 말고 교수님 거고. 잠깐 나도 갑자기 생각나. 강원도에 여러 기자들이 하는 거고.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사과부터 해라 사과부터.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비가 많이 왔어가지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의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